그러니까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부터. 들어간 집에서 이러면 아니 변호사님 이거 어떡해요.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저런 부실 시공이 실제 많이 있나요? 맞습니다. 우와. 예, 많습니다. 요새 특히나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까지 접수된 것만 보더라도 무려 6,119건입니다. 이야.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약 1.4배가 늘어났고 3년 전에 비해서는 2배나 늘어났어요. 와. 이 신축 아파트에서 이제 하자가 발견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적으로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놓으셔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 이거 갖고 와서 직접 싸우지 마시고 네. 예,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시공사에다가 하자 보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시공사가 흔쾌히 아우 우리 하자 맞네요. 제가 빨리 고쳐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아요. 네. 우리 잘못 아니다 막 이러면서. 웬만하면 인정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네. 네. 이 우리 엄마들은 이게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요? 예. 그걸 우리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물론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 국토교통부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건이 접수되면 이제 시공사 측에서 열흘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후에 이제 교통부에서 이제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네. 그 후에 이제 하자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자 감정했더니만 실제 하자가 맞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이제 판정서로 교부하고 이제 하자 등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하자 보수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제 최대 60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완료해줘야 됩니다. 한 2달 정도 안에. 예. 네. 만약 이걸 안 하게 되면 시공사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게 또 막 진행이 더딜 때가 있어요.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그냥 법원에 그냥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60일 이내에 하라고 그랬는데 60일 동안 물이 저렇게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더군다나 너무 그 속상한데? 과태료 1,000만 원보다 예. 보수해 주는 게 더 맞아요. 비싸게 나오면 맞습니다. 공사도 되게 지연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입주 후에 네. 단체로 해가지고 시공사들에서 하자 보수 소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다 경우라면 같이 이제 한 단체 번에 행동으로? 예, 돈을 받아서 보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네. 또 이분들이 저기 가 계십니다. 홍혜진 씨, 신성 씨가 고민이 또 있으세요. 어떤 고민인지 일단 말해봐요. 어이구 이 녀석. 어이구 잠도 잘 자고. 어이구, 새 집에 녀석. 이사를 온 후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것도 잠시. 어이구. 언제부턴가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 홍여진 씨. 마침내 윗집을 찾아가는데. 누구 닮았어? 꽝꽝꽝꽝꽝꽝! 여보세요? 주인 계세요? 누구세요? 아니, 애기 아버지. 예, 예. 이게 뭐야 이게? 어? 그 기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세요 지금? 왜요? 아니 이걸 갖다가 아래쪽으로 이게 창밖으로 던져버리면 어떡해요? 밑에서 이거 다 주술게 이게. 아유 또 올여름에 텄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 팡밖에 이렇게 던졌나 보네. 왜 뭔 소리래? 아니 애가 그랬다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독재로 버렸네. 이거 뭐라 그러실 거예요? 이거? 어? 아이고 또 뭐 애가 또 그거 또 언제 먹고 또 버렸니? 아이고. 아니 뭐 애가 실수하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랬어요. 아이고 애기 아버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애가 좀 잘못 기운이 있네. 이것 봐 머리 다 빠졌네. 그리고 뭐야 이 배추 애가 배추까지 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아유, 애 놀래요. 얼마나 놀래나 머리가 노래졌네. 아이고 공동주택 살면서 그 정도 좀 이해를 해주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해라고요? 이해? 당신이 내 입장 잡았어?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우리 집 벽면하고 베란다 아주 엉망이 됐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아이고. 네, 자, 두 이제 분도 집이- 힘들지만 그 옆집 사는 사람도 저 맨날 저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어떡해요? 집을 사도 고민 한번 볼게요. 윗집에서 쓰레기를 어떡해. 투척합니다. 이런 입주민들 간에 저런 갈등이 참 많고 싸움도 많이 나죠. 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훼손돼 있습니다. 트렁크 쪽이 찌그러지고 우유가 쏟아져 있습니다. 발코니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에 담뱃재가 떨어져 있는가 하면 공용 복도 창문은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가 쌓여 아예 재떨이가 돼버렸습니다. 아파트 21층에서 감자가 떨어져 단단한 차량 지붕이 찌그러졌습니다. 어머, 지금 버리고 있어.
아유, 예, 뭐 흡연 포함해서 입주민들 간에 저런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저런 경우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까 신성 씨가 너무 뭐 그럴 수도 나 몰라라. 애가 그랬나 보네. 이거 어떡하냐고요, 맞아요. 변호사님. 이것 때문에 뭐 칼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맞아요. 다툼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네. 많아요. 험한 그래서 뉴스도 이거는 나오는데. 우선은 직접 해결하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 얼굴 보고 막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나고 막 그러면 감정 네. 뭐 주체 못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시정을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래도 쓰레기 계속해서 버린다. 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 버린 것 때문에 뭐 건물 외벽이라든가 베란다가 손상이 됐다. 네. 사실 건물이고 내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재물손괴죄가 돼요. 그 재물손괴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만약에 다시 이제 보수하려면 뭐 펜도 칠해야 되고 뭐 맞아요. 해야 되니까 네.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그런 사례를 여태까지 이제 뭐 많이 보셨을 예, 텐데 많습니다. 제일 뭐 황당했던 사례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음식물 쓰레기를 네. 그냥 밑에 버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그냥 바로 부어버리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네. 그래가지고 어머, 배달한다, 어머, 뭐 너무했다. 밑에까지 다 그냥. 어머. 아니, 저는 또 이게 뭐 쓰레기 투척이나 네. 뭐 이런 뭐 공용 그 구간을 이렇게 좀 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차가 좀 많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입주민들 간에 주차 라인 때문에 어떤 집은 뭐 칸이 두 개를 그냥 쓰는데 어떤 집이 차가 없다가 이제 차를 살려고 그러는데 원래 내 칸을 옆집에서 쓰고 있었는데 미안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 공간인데. 네. 그래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주차 있더라고요. 문제 뭐 늘 시비가 많은 네. 거고 또 뭐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이게 정말 네. 우리 정말 이웃 사촌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서로 그렇죠? 배려해줘야 되는데. 가족 일단 같은 저도 분들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좀 그렇긴 한데 네. 일단 전 집이 없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런 고민하는 것도 진짜 좀 부럽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유. 우리가 아끼는 또 신성 씨처럼 네. 좀 집이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을 마련해야 돼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네. 그분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안 사고 있어서 안 사도 네. 고민이 집이 이제 없어도 고민이다 네. 이제 그런 얘기죠. 전 전월세 계약을 잘하는 법. 요거 중요해요. 예, 그렇죠? 그 전월세 사기도 이제 많이 있고 또 이제 맞아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또 떼이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전월세 계약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떤 걸 챙겨야 될까요? 우선 좀 시간을 갖고선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부동산을 계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변 시세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부동산 중개업 두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도 이제 시세가 나오니까 그걸 조회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좀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예. 현저히 낮게 되면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물리적인 하자가 있는 집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현저히 이제 높은 경우라면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또 좀 방금 이제 두 번째 사례도 볼까요? 나왔었는데 네. 예. 과도한 보증금인지 여부에 이제 확인을 또 해야 된다고 나왔었네요. 예.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값이 이제 매매 가격의 80% 정도, 네.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네.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결국은 내가 이 집에 대해서 경매 신청해서 강제 집행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보통 낙찰률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8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100% 이런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 결국 내가 손해보게 된다는 손해보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70~80% 정도 선에서 전세가를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뭔지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돼 있네요. 예, 이게 굉장히 요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뭐냐면 이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우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가서 보증금을 다시 환수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세보증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네. 그 외의 지역은 5억 원 이하가 돼야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무조건 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이나 상품, 부채 비율 등에 따라 보증료가 차이가 있지만 2년 보장의 경우에 보통 아파트 기준으로 1억 원당 25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제 전세 보증 반환 보험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미리 요거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보시고 이거 가입을 조건으로 해서 아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예. 그리고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예, 예. 네. 그러면 월세 세입자도 이게 그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름 예. 자체가 뭐라고 해요? 신중권 변호사님 신중하게 좀 전세 보증금이에요. 전세예요. 전월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반전세까지 그 전세 보증금이 큰 반전세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거의 전세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전세 보증금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액의 임대차 보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네. 뭐 이거 이외에도 뭐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예, 그 전월세 계약하다 보면 이제 집주인 간에 그다음에 세입자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네. 어떤 분야냐면 보통 이제 수리비 관련. 네. 수리비. 예, 수리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 다 전세 집주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 뭐 전세는 집주인이, 월세는 뭐 세입자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네. 원칙적으로는 다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제 수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경우 이건 다 집주인이 하는 거고 일종의 소모품, 뭐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말이 잘 돼서 뭐 집주인이 잘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아, 거기에 그런 게 조정을 신청해가지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모품이 또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만 원 아래 그래서 뭐 보통 몇만 그래서 원이냐. 어떤 거는 뭐 10만 원 이하는 이제 뭐 세입자, 뭐 네. 10만 원 이상은 집주인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40만 원 넘죠. 이 결정적인 거는 이게 뭐 이거에 따라 확실하게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건 뭐 집주인하고 잘 상황에 얘기를 따라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예, 예.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예, 예.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집을 안 사도 고민 두 번째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짠, 계약갱신 청구권 잘 사용하는 법. 이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마 작년부터 이제 예, 시행이 된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갈등 사례가 지금 많이 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도입했던 임대차 3법 중 아주 핵심 내용이죠. 네. 그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 한해서 2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신 네. 두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그분들인가요? 네, 또 입장이 좀 바뀌었는데요. 아, 입장이 바뀌었어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일단 말해봐요. 전세 2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세입자 신성은 집주인에게 당당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집주인을 만나러 가는데 사모님 안녕하세요. 나 바빠요. 이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고 이제 11월이면 전세 계약 2년이 만료가 됐는데 2년 더 좀 갱신을 할까 하는데 좀 될까요? 계약 갱신? 네네네. 이제 와서 무슨 얘기예요? 아니 저번에 계약 갱신을 안 했으면 한다고 내가 말했을 때 좀 생각 좀 해본다고더니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 그건 그때 제가 고민하느라 그런 거였고요. 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됐잖아요. 저는 임차인으로서 당당히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요. 모르시나 본데 이거 안 받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계약갱신.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이요? 아이고 당신이야말로 뭘 모르시네. 아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우리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무슨 그런 거 당연히 안 받아들일 권리가 있어요. 저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나 당당히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집주인.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 안 받아줄 수 있거든요. 이거 뭘 알고서 하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예. 변호사님, 이게 다 어디가 맞는 거예요? 세입자 보호해주려고 다 맞아요.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호인 씨가 잘 알고 계셔서 저렇게 뻣뻣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왜요? 이 경우 집주인 말이 맞는 거예요. 문제는 기간이에요. 기간.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언제 해야 되느냐. 요거 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시기가 중요해요. 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네. 지금 신성 씨가 한 달 전에 했잖아요. 아하, 기간을 이미 기간 넘겼네요. 넘겨버렸어.
이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조금만 길게 하면 그러니까 바로 넘어버려요. 바로바로 얘기하셔야 네. 되니까 그래서 미리 좀 생각하셨다가 미리 좀 통제하시는 게 좋은데 그걸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지금 홍윤희 씨도 근데 만약에 홍윤희 씨가 네. 나도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시간을 넘어갔다. 그러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돼요. 네. 아하. 그랬으면은 그냥 2년 연장할 수 있었어요. 아. 근데 먼저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 기간 내 할 6개월 거예요, 이전부터 할 거예요. 2개월 이전에 나 계약갱신 안 하겠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의 그 거절 의사를 통지했기 때문에 묵적갱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묵적갱신은 안 되고 계약갱신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차 기간 끝나면 신동 씨가 나가셔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이런 경우 외에도 이제 집주인이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뭐 전세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이제 뭐 반전세든지 아니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차임을 그러니까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해분이 밀리면 이건 또 계약 경신 사유가 돼요. 아, 월세 2회가 밀리면 예, 그다음에 고의로 그다음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했을 경우. 그다음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본인이나 직계가 실거주하겠다. 네, 맞아요. 요게 맞아요. 이제 가장 문제죠. 맞아. 집주인이. 그래서 다 나가요. 요 내가 살 경우라면 거예요. 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지금 저 중에 뭐 하나만 해당이 돼도 거절할 수가 거절할 있어요.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야.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차인이 의무를 그러면은 현재 위반한 월세의 경우도 계약갱신을 그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기간이 뭐 1년, 2년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서에 처음에 내가 월세를 뭐 1년 할지 2년 할지 만약 2년 돼 있으면은 지금 1년 넘은 시점에서 2년 거의 다 된 시점에서 다시 이제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갱신할 수 있어요.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단기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한두 달.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월세를. 이건 준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게 해당이 안 그 돼요. 월세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뭐 6개월에서 2개월 그 전에 그 사이에는 집주인이 보통 1년 단위라고 한다. 1년이나 2년 보통 단위로 1년이죠. 한다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요 사이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58분을 넘겨서 59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해서 좀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을까요? 아마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은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은 평생 무주택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아마 그분 한 분 이름으로 명의로 하시고. 그분 명의로 주택이 있다는 얘기 예, 같아요. 이제 그 이런 말씀인 것 경우 같아요. 이게 부부가 1주택인데 청약이 청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같아요. 그러네.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부부 중에 예. 한 사람은 계속 무주택이었대요. 수장님이 네. 좀 네. 어떻게 돼요? 잠깐 다시 한번. 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집이 있는데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으로만 계속 지불 한 거예요. 그럼 부인은 아니, 평생 부부도 무주택이잖아요. 합산해요. 아. 부부도 합산이기 때문에 네. 아내만 집이 있고 뭐 4명이 명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1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1주택인 경우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은 그 대신 한데 당첨될 확률이 이제 높으냐 적죠. 낮으냐죠. 적죠. 네, 그렇죠. 1순위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 청약 넣었던 시점이 15년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무주택 기간을 만약에 이제 몇 년에 따라 약간 다른데 네. 정말 15년 전에 샀던 집인지 1년 전에 샀던 집인지 아. 또 무주택으로 내가 처분한 지 얼마 됐는지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다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1주택자라도 청약 주택 그리고 분양에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다주택자는 주택 청약 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나요? 소규모 다주택자의 경우. 거의 갭 투자죠. 주택이 많으신 분인 거네. 네. 그럴 때 많을까? 주택 청약 통장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인 것 다주택자의 같습니다. 경우 예.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 질문 같아요. 다주택자라 해서 영원히 내가 다주택이 된다고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청약 금액 자체를 보면 대부분 10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납부하거든요. 네. 내가 정말 현재는 3주택인데 나중에 다 집을 팔고 무주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청약을 하려면 그런 것보다는 해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정도는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닌 이상은 그렇죠. 만약 통장을 천만원 해지 안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예. 그러면은 뭐 해지를 해도 되겠지만 너무 아깝죠. 홍효진 쌤 나도 청약 통장 하나 없앴는데 나도 가지고 있을 없었어. 걸. 내가 집을 안 사면은 그냥 나라로 돈이 귀속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들 들어왔었어요. 예. 학교 다닐 때. 맞아요. 가지고 2만 원. 이거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이거 1000만 원, 맞아. 900만 원 이거 뭐해? 지금 쓰는 게 낫지. 엄마는 열심히 나중에 우리 자녀
내가 집 한 채 마련하는데 도움되라겠는데 자네들이 덥석 해야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건 못된 생각이에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되도록이면 유지하는 게 그렇죠. 좋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동진 아나운서만 활짝 웃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는 사람. 사실 저도 이렇게 잘 쓰질 않아가지고 네, 가지고 계시는 게 나아요. 네, 이거를 해지를 할까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좀 더 오늘, 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유지하세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은 지 석 달이 지났네요. 흘렀는데 공과금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예, 이건 뭐 선택이에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저런 목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에서 공제하면서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아. 안 그러면 저희 분명히 나중에 저 계약기가 끝나도 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월세는 계속해서 안 주면서. 그런데 이걸 만약에 소송으로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사람이 더 이상 뭐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네. 바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그다음에 소송을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판결받고 강제 집행하는데 좀 시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더 남아 있더라도 아까 월세 뭐 2개월 이상 밀렸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이제 네. 공과금이나 관리비 갖고는 이제 계약을 해지 못하거든요. 공과금은 해당은 그건, 안 되고. 예, 그건 나중에 보증금에서 이제 공제하는 식으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린 월세는 예, 해당이 예. 될 수 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무리할까요? 네, 집 한 채로 하는 노후 대책. 뭐 이런 이야기 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앞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왔지만.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전에 기존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갈아탄 후에 그 남는 거를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더 좋은 노후 대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그거보다?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있어요. 네. 네, 저는 그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네.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정부에서 만든 정책 중에 주택연금이 정말 가장 잘 만드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택연금에 그러면 그 주택연금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기준이 있습니까? 네, 아무나 안 됩니다. 부부 둘 중에 한 사람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공시가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사시는 분은 가입 조건이 돼요. 아.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보유한 그 집이 여러 채가 있다. 네. 아니면 땅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공시가 합산이 9억 원 이하. 야만이 다 가입 조건. 합쳐서도? 다 합쳐서. 합쳐서도? 그러면은 가입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집은 아직 10억이 안 되는데 문제는 제가 혼자 1인 가족이거든요. 네.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집값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만약에 7억 원짜리 집이라고 가정하면요. 이제 뭐 55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월 107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나이 들수록 이제 금액이 점점 늘어서 327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9억 원 집이다. 그럼 이 집을 담보로 55세에는 한 144만 원? 그다음에 70세는 한 267만 원 정도를 매월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주택연금을 꺼리는 사람들도 좀 봤어요. 네. 왜 여기 그런 딱 건가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네,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자녀들한테는 이 집 하나 정도 물려줘야지. 아.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 이게 내가 집을 처음에 9억 원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이게 집이 14억 원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손해락에서 해지를 못 할까봐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중도 해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이득이고, 오를 경우는 해지가 가능하니까 전혀 뭐 자식들한테 집 한 채 물려주려고 그렇구나. 나를 너무 빈곤하게 살지 않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기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식 등 이제 자손들에게 증여도 또 나머지 가능하고요. 집값을 또 네. 이제 돌려준다고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 영양채소 고구마를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색다른 고구마 요리도 또 소개할 예정이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